색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색들이. 안녕하세요. 책으로 따뜻한 세상 만드는 교사들, 책다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유현정입니다.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 첫 방송 어떠셨나요? 과학책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제 마음이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송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실수한 부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10대 뇌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10대 중반 정도가 되면 뇌 형성이 완성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10대 중반이 아니고 20대 중반입니다. 방송 듣다가 깜짝 놀라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몇몇 개 취약한 발음이 들리더라고요. 평소에 자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뉴런, 연결망 이런 발음을 잘하지 못하는구나를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 버벅거린 부분도 많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고치고자 많이 노력하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제가 전문 방송인이 아니니만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함께 읽은 책이 더 브레인이었어요. 뇌과학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뇌공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MIT 출판사에서 나온 임창원의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입니다. 더 브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1회분으로 했더니 방송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해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의 첫 표지를 넘기자마자 뇌공학에 대한 내용이 도식화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뇌공학에 대해 뇌읽기 기술, 뇌 조절 기술, 뇌 영상 분석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정리하였습니다. 도대체 뇌공학이 뭐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전 책을 읽기 전에 이 부분을 본 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선택적 환구증을 갖고 있는 아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집에서는 말을 잘 한다고 하는데 집 밖으로 나오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요. 질문에 답은 하지 않지만 교과서나 활동지를 통해 아이의 학습적인 이해도를 알 수 있어서 수업 시간에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또 친구들도 그 아이를 잘 이해해주고 잘 어울렸는데요. 문제는 가끔씩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였습니다. 저나 아이들이 그 상황을 모를 때는 도대체 왜 우는 건지 물어보게 되는데 전혀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스무고개처럼 혹시 누가 널 때렸니?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니? 무서운 일이 있었니? 이런 뭔가를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 해나가는데 고개만 가로젓고 있으면 정말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뇌를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온몸이 마비되어 무엇인가 표현하고 싶어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루게릭병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은 불가능하지만 감각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식물인간의 경우에도 그들의 뇌를 읽으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겠죠. fMRI를 사용하면 이런 환자들에게 남은 감각을 이용해서 뇌의 작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상용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만한 기술의 발전이 절실하고요. 실제 이런 기술이 예전부터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1973년 UCLA의 자키스 비달 교수가 뇌파를 이용한 식물-인간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고 77년에는 이에 대한 논문도 발표하였습니다. 뇌파는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지만 필요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의 신호가 얽혀서 왜곡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것들이 감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있고 또 이러한 문제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도 심해졌다고 합니다. 한동안
뇌파를 이용하는 집단과 이를 배제하는 집단이 대립을 이어오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지마비 환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생각만으로도 조작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요. 또 사람에게 이식한 미세전극 배열로부터 얻어진 신경 신호를 해독해서 마우스를 성공적으로 조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각의 선택적인 주의 집중을 검출해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에게 예, 아니요의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정상 상태 청각 반응, 즉 ASSR 뇌파를 이용해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개발되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깊이 있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예, 아니요, 좋다, 싫다 정도의 아주 간단한 의사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라 이게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의사소통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예를 들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지마비 환자에게 간병인이나 가족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거나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언뜻 환자를 위한 배려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 순간 환자는 조용히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책을 읽어드릴까요? 나 클래식 음악을 틀어드릴까요? 라는 질문에 예, 아니요의 대답만 할 수 있어도 환자의 행복도를 크게 높여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저자의 연구팀에서는 시각의 선택적 주의 집중을 이용한 장치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눈을 감고 있을 때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빛이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다른 주파수로 깜빡이는 LED를 부착한 안경을 쓰고 어느 한쪽 자극에 집중을 할 때 뇌파를 통해서 예, 아니요의 의사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기술은 앞으로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저자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뇌 컴퓨터 접속 기술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빠르면 10년 이내에 실용화되어 사지마비 환자의 간단한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기술은 식물인간이나 혼수상태 환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판별하거나 장시간 수술 중에 환자의 의식이 깨어났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부르던 사람들과 생각만으로 대화하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뇌 컴퓨터 접속 기술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많다. 기술적인 문제 이외에도 뇌 컴퓨터 접속을 둘러싼 사회의 비판적인 시각을 극복해야 한다. 뇌 컴퓨터 접속의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기술이 정말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인가? 만약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면 사전에 실험에 대한 동의를 어떻게 얻어낼 것인가? 만약 장치가 잘못 작동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와 같은 측면들을 걱정한다. 일부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 기술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가져오게 될 잠재적 문제들에 대해 미리부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소위 마인드 리딩이라고 불리는 마음 읽기 기술이 보편화됐을 때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라던가 개인정보 보호, 나아가 정부기관의 개인 통제 수단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아직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현재 기술 수준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뇌공학자들이 기술 개발 과정에서 인문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필자는 미국 에모리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마이클 클러처 교수가 주장한 향후 뇌 컴퓨터 접속 기술이 상용화되었을 때 일부 부유계층만 사용할 수 있는 값비싼 기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연구자들이 뇌파를 이용한 뇌 컴퓨터 접속, 특히 저렴한 휴대용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예, 아니요의 의사표현을 가시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이 책에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는 목소리 없는 대화, 생각으로 쓰는 타자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병이 진행이 될 때 제일 마지막까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프로에도 종종 나오는데요. 말하고자 하는 글자 부분에서 눈을 깜빡이고 이를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고 또 문장을 만드는 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누군가 이를 보조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글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게 바로 아이 트래킹입니다. 이는 시선이 어디 머무는지 그 시선의 궤적을 파악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시선이 어느 글자에 머무르는지를 통해서 그게 글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이 사용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잘 구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고 또 오차를 없애기 위한 보정 작업도 필요하고요. 또 환자 중에는 눈의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다거나 혹은 움직이기 힘든 경우가 많아서 마비가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이 방법이 힘들다고 해요. 지금까지 개발된 방법 중에선 뇌파를 이용하는 게 효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정상 상태 시각 유발 전이라는 뇌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특정 주파수로 깜빡이는 빛을 볼 때 후두엽 뇌파에서 깜빡이는 빛과 동일한 주파수 성분이 증가를 하는데요. 이걸 역으로 후두엽에서 어떤 주파수 성분이 증가하는지를 관찰하면 지금 어떤 문자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정확도도 높고 좀 그걸 쓸 수 있는 속도도 빠른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서 이러한 기계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필자가 동료 연구자들의 근심 어린 눈길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타자기 연구를 계속하는 것은 그 대상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가족과 따뜻한 한마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어서다. 많은 연구진들이 이러한 마음 변치 않고 언제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뇌공학의 발달이 신경재활이라는 재활의학에도 쓰이고 있다고 해요. 뇌에 내상이나 외상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의 기능은 다시 살리기 힘들잖아요. 그 이유는 그분의 세포가 이제 죽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저번에 더 브레인 함께 읽을 때 이야기한 뇌의 가소성 기억하시나요? 성인이 되어서도 뇌는 가소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뇌는 변화를 거듭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영국의 택시 기사처럼 특정 부분이 강화되기도 하고 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뇌 영역을 많이 사용하는 영역이 대체하기도 합니다. 시각을 잃은 경우에 청각이 더욱 발달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뇌가 생각보다 적응을 되게 빨리 하는 편이라 이 뇌의 가소성을 회복하기 위한 훈련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에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신경재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뇌졸중에 걸려 오른쪽 팔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왼쪽 뇌의 운동 영역이 손상된 환자를 가정해보자. 이 환자는 오른쪽 팔을 움직이는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오른쪽 팔의 신경과 근육이 그대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팔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재활의학과에서는 물리치료사나 기계가 오른쪽 팔을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재활훈련을 실시한다. 팔을 움직이면 오른쪽 팔의 감각이 뇌로 전달되고 뇌의 감각 영역은 사라져버린 오른쪽 팔의 운동 영역으로 다시 전기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한다. 팔의 현재 움직임에 대해 뇌가 다시 반응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앞선 메르체니 교수의 실험에서처럼 뇌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오른쪽 팔의 운동 기능이 이식될 수 있다. 현재 재활훈련은 몸 밖에서 다른 사람이나 기계가 팔을 움직일 때 환자는 수동적으로 그 훈련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만약 환자가 오른팔을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읽어서 기계가 팔을 움직이게 하면 어떨까? 오른팔을 움직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 뇌가 오른팔을 움직이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오른팔의 운동 영역을 찾게 되니까
단순한 팔의 움직임에 의한 뇌 활성화보다 더 크고 많은 뇌 활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은 fMRI 연구를 통해 규명되었는데 단순히 수동적으로 팔이 움직일 때보다 팔을 움직이는 상상을 같이 하면 더 큰 뇌 활성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뇌컴퓨터 접속을 이용한 신경 재활 연구의 선두에 서 있는 싱가포르 대학교의 구원 교수 연구팀은 2013년에 뇌파 신호를 읽어서 왼쪽 뇌의 운동 영역이 손상된 뇌졸중 환자의 재활 훈련을 돕는 방법을 썼을 때 기존 방법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다. 이 책은 뇌공학에 대한 역사랄까요? 예전에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현재 어느 정도 발전을 이루었는지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뇌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꽤나 심도 있게 그러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책이라서 아이들에게 좋은 과학책으로 권하는데요. 사실 전 이 책을 과학책으로도 권하지만 진로 관련 책으로도 권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저자의 자세, 태도, 그런 부분이었어요. 일단 자신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몰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서 저자가 실제로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글을 통해서 느낀 건 이런 점들이었어요.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진로 관련해서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의 책 중에서 바이오닉 맨이라고 생체의공학과 관련된 책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한 2, 3년 텀을 두고 읽었거든요. 이 책을 읽을 때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기회가 되면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에서 이 책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 1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